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언바운드입니다. 조용민 지음, 인플루엔셜 출판사이고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들의 성장 법칙입니다. 프롤로그는요, 개인이 지닌 관점의 폭, 타인 관점에 대한 수용성은 성장 배경, 교육 여건, 자신이 속한 준거 집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열악한 환경 속 세상에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 학습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를 접하는 등 일상 틈틈이 외적인 요소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고정화된 내 안의 관점을 계속 혁신하는 것. 더 중요한 일은 관점 갖춤에 있어 외부 인식뿐 아니라 나 자신을 착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무기는 결국 우리 자신이고요. 자신의 강점,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친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터보 832라고 합니다. 회사원이고 사업가이며 미술 컬렉터이며 와인 컬렉터에다 부동산 전문가 등 총 6개의 부캐로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을 찾아 끊임없이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1장은요,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라인데요. 이 속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습관적 사고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 속도에 생각의 속도를 맞추고 변화의 폭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라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인데요. 속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1900년 뉴욕 5번가의 세계 경제 문화 중심가에서 움직이는 기계가 나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말똥을 치우는 데 쓴다고 했대요. 이 마차로 인해서 말똥을 치우는 게 너무나 급선무였기 때문인데요. 이 천재들의 발명품은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백 년이 지나야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10년이 지난 다음 마차의 절반은 자동차로 대체가 되었죠. 그 이후에 마차 절반이 나머지 그 마차 절반이 자동차로 다 대체되는 데는 3년밖에 고작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 변화의 반감기는 계속적으로 빨라지죠.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사고틀을 한자리에 고정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화하는 생명체를 다루듯이요.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모바일 폰은 우리 삶의 사진, 영상, 정보 검색 등 데이터 디바이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993년 투지폰 모바일을 사용했죠. 그리고 나서 2, 3년 후에는요, 키보드가 사라졌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동력, 즉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IoT, 5G 이동통신 기술과 동떨어진 삶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직업 고민스러운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건 당연한 것이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고 이 변화 양상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속도 시대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적응 우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혁신과 상관없는데 굳이 꼭 알아야 되나요?
네.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혁신과 상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매후 앞으로는 위험한 관점인 거죠. 또 인문학의 가치와 이 지금 기술들은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거리가 멀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문학적 가치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기술을 나의 일에 연결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기술이 이 구글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현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세종대왕 목소리를 재현해서 프로모션을 한다면 어떨까요? 스티브 잡스는 인터뷰에서 창조란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력은 그들을 경험한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어느 분야에 속해 있던 기술과 자원,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출물 가치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구와 자원을 똑똑하게 활용하기입니다. 도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신의 경험, 노하우, 아이디어 등 보이지 않는 자산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속도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때는 기술과 자원이라는 것은 바로 생존 키트이자 성장 키트입니다. 화려한 스펙, 자격증이 아니라 이 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그때그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사람에게 설문조사나 표본조사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신빙성이 그닥 높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하루에 스마트폰 터치 횟수가 평균 150회 정도라고 하니 터치할 때마다 관련된 정보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바로 이 데이터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출한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역량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는요. 생각 전환을 이끄는 힘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 리터러시인데요. 이것은 데이터 해독 능력, 또 넓고 깊게 보는 능력입니다.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앞에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도 또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파도를 보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서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하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요, 현재는 열 이상 보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개 이상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의 본질을 꿰뚫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영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이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을 만한 데이터를 현재 내가 보고 있는가입니다. 과거는 정보의 홍수라면 지금은 정보의 해일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이 다양성과 데이터 질, 신선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보는 안목은 중요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속도의 시대, 무수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고민의 영역을 넓히는 것. 예를 들어 강릉에 가면 소머리국밥 전문점이라는 이런 음식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미리 국밥을 올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 비결, 바로 주차장에 CCTV를 국밥집 식당 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고 전환, 바로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고민에서 창의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퀀텀 점프를 하려면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이 리터러시는 이전의 지식과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비약적인 성장, 바로 퀀텀 점프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양자가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갈 때 서서히가 아니라는 거죠. 계단을 점프하듯이 위로 도약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지식과 기술 흡수, 그리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서로 연결까지 할 수 있어야 새로운 가치와 산출물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사다. 그렇다면 의학 지식은 기본이고요. 의료 기술에 이곳에 해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 공부도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미래가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빠르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부는 힘듭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학창시절 우연히 들은 서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매킨토시를 구상해 서체 수업을 응용했으니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경험은 현재의 일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남다른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을 커넥팅 더 다츠라고 해서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트렌드 세비, 딥싱킹, 컬래비레이션, 이 세 가지인데요. 트렌드 세비는 데이터를 넓고 깊게 보는 능력입니다. 딥싱킹은 데이터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컬래비레이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고 이 연결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독서광이 CEO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CEO들은 독서광인 것처럼 멘토들은 이 세 가지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은요. 트렌드 세비입니다. 이 바로 능통과 요령인데요. 트렌드 세비, 자신의 일에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라입니다. 어떤 기술을 발견했을 때 그 기술을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독창적인 성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첫 번째는 세상에 센싱하라입니다. 정말 당신은 트렌드에 민감한가요? 최신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트렌드를 자기 업무, 과제에 어떻게 연결시킨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은 사과를 보고 마뉴엘류 법칙, 또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물을 넘치는 걸 보고 황금 밀도 측정법을 발견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계탑 옆에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습니다.
이들의 정보들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과 창의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판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술은 바로 이 5G 통신망 시대가 되면서 상대방 모습을 보고 화상 채팅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쉽게 노출이 되고요. 이 배경 없는 기능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도구로 접하느냐가 이젠 중요해졌습니다. 관점의 혁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하는 이런 것만큼 기술이란 도구를 잘 선택하고 다루는 게 역시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공개된 지 13분 만에 조회수 1000만 뷰, 20시간 55분 만에 1억 뷰를 달성한 이후 이 BTS 신곡 버터라는 거 바로 이 유튜브에 이런 조회 기록을 이뤘는데요. 애플 아이튠스 차트 1위,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상 품질보다 소통의 방식이 이제는 중요해졌는데요. 이미 데뷔 전부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팬들과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를 하고요. 사회적 편견을 음악을 통해 깨고 싶다는 소망을 또래와 함께 나누며 이 7명의 방탄복 그리고 군대가 떨어질 수 없듯이 팬클럽 아미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기술의 존재 가치와 파급력을 증명한 것, 바로 유튜브 시대의 현재 비틀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정보와 기술을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는가인데요. 사용자 관점에서 출발하기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건 인공지능에 맡기고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트렌드를 보며 문제 해결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제품 서비스의 품질이죠. 디지털로 전환된 오늘날도 품질과 감동이 전달돼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구를 소유한다든지 친환경 채소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상자에 담겨서 배달되기를 바랍니다. 1대1 맞춤형 정보 제공, 퍼스널라이즈드 마케팅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식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 시대비의 역량이라는 거죠. 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사용자 불만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새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대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구 광명학교 졸업 앨범은 손으로 보는 따뜻한 세상이란 이름으로 증명사진이 아니라 졸업생 얼굴을 제작했고 목소리를 담은 음성 파일을 제작해서 이 탄생이 됐는데요. 탑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와 스캐너, 이 신기술 덕에 가능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용자 관점에서 진정성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그림책을 보며 손으로 확대하려고 낑낑대는 모습들을 적지 않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흥미를 잃고 다른 놀잇감으로 관심을 돌리는 아이들입니다. 과연 일찌감치 접하지 않게 막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사실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인지적인 접근, 인체공학적인 접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가 보편화되기 이전 A라는 식당에서 한 테이블만 예약을 받아 안심하고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었더니 고객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많은 예약 건수를 확보하며 매출 증가의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식당은 코로나로 인해 직원 감소와 손님들을 한 곳에 다 몰아넣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고객 입장에선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일본의 도쿄에 가장 좋은 호텔로 아만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요. 호텔 정문에서 종업원이 내려와 문을 열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며 환영 인사를 건네며 객실에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국에 가야 한다고 문의하니 직접 동행까지 해주며 통역까지 해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요, 감동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아야 기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꼰대는 더 이상 배울 수 없다. 연륜은 축적된 경험이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의존하게 되면 큰 성장은 못합니다. 새 기술의 학습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뇌가 노화할수록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인데요. 정확한 요인을 분석을 하지 않고 거봐 내 말 맞지? 라는 이런 안일한 자세는 바로 꼰대가 되고 이 트렌드 세비야는 멀어지게 합니다.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스승이라 여기고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는 사람은 스스로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리더일수록 이 발언 점유율을 낮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인데요. 겸손한 태도로 이 오픈 마인드로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들의 해야 할 일은요.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소에도 거리감 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또 재료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한데요. 일단 상대가 잘못된 정보를 말해도 끝까지 들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틀린 정보일지언정 필요 없는 정보는 없다는 것이죠. 리더는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조차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활용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신의 일에 오너십을 가져란데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해 집요할 만큼 강한 열정을 기울였기 때문인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비상구 전등도 가릴 만큼 자신에게 청중이 집중하게 전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만큼 강력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나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한 열정을 갖춰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재료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합니다. 유튜브, 책, 영화, 게임, 웹툰 등 여기에 운동, 여행도 등도 정보를 모으는 채널이 되죠. 관건은 채널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보 취득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책을 읽어도 사람들마다 읽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가장 무언가를 배울 때 효과적인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두세 개의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3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집요하게 솔루션을 찾아라입니다. 바로 딥 싱킹입니다.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피벗 꽂기, 또 사용자 친화적 관점에 접근하기, 이 세 가지 질문 방법론을 익힌다면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법으로는요. 우선 이 코브라 이펙트와 Y 질문인데요.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에 코브라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포획할 때 포상금 지급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역효과가 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려 집에서 이 사육을 더 많이 해서 개체수가 증가해서 더 많은 손해와 피해를 발생했기 때문인 거죠. 경제에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을 막으려면 이 일을 왜 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이 why 질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hy가 되어야 그 다음 what, how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심각한 물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플레이 펌프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뭔가 돌리면 그게 물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너무 힘들고 이 문제는 뭐냐? 아동의 인권 유린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정수 빨대로 사용을 했더니 너무 쉽고 간단하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정확한 기준에 피벗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무게 중심 축이 바로 피봇인데요. 중심축을 잡고 여러 관점에서 돌려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축은 Y에 놓고 돌려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또 사용자 친화적이 돼야 합니다. 이 Y의 피벗을 정확히 꼽아 사용자 관점에서 고민을 궁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딥싱킹인데 이 세 가지가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근원은 지도인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나침반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다섯 번째는 리더십도 Y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모든 리더들 원온원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팀원 한 명에게 일주일에 30분씩 할애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팀원들의 Y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죠. 개개인에 맞는 Y를 찾아 설정해야 합니다. 동기부여의 열쇠는 사람마다 이 Y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인데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것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북극성을 향해 신나게 달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너십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눈앞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각도의 바라보기입니다. 배가 아프다? 여러 관점에서 검사의 진단을 내리죠. 다양한 각도에서 돌려보는 것, 검증해보는 과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10배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10배 개선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발상, 새로운 접근법은 10배까지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공부가 안 된다? 학원을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용자 관점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 행동, 시간, 기록을 사소한 걸 다 기록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정해진 성공 공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 규칙까지 바꿔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직원들에게 냉장고 배치를 달리해서 아무래도 간식을 스낵보다는 과일을 찾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더니 더 많이 과일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회를 발견하는 창의적인 유연성입니다. 이 초코파이의 초콜릿 함유량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이 초코파이 분의 초코 곱하기 100 하면 파이는 3.14분의 1이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32%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의적인 유연성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데이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기서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직감과 영감을 키워주는 재료인데요. 이 데이터를 맹신해도 곤란하고요. 때론 직감과 영감도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맹신보다는 데이터를 한 번도 더 뜯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프라이밍 함정입니다. 이게 프라이밍 효과라고 해서 무의식적 각인 효과인데요. 드라마 프로그램이 끝난 후 그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가 나오죠. 이 프라이밍 효과를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프라이밍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 미국에 코카콜라 하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고 또 빨간색은 크리스마스 매출을 올리게 하는 이런
효과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당연한 것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수 결과, 이 평균 함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대, 공정함은 중요한 게 맞는데 평균을 따라가면 현실에서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콜래보레이션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인데요. 탁월한 아이디어가 탁월한 가치로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역량과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가치는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벤져스 군단이 모두 헐크면 지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팀 플레이어의 걸작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상상하기 어려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날처럼 예측이 어려운 세상은 협업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서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죠. 많이 공유할수록 보상 역시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름과 틀림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편의점 약국은 유전자 분석 키트를 구입할 수 있는 이 하나 돈 10만 원의 이 양인데요. 금액인데요. 타액을 넣은 키트를 유전자 분석 회사에 보내면 3, 4주 이내로 120개 질병의 위험도와 200개 이상의 유전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이 혈통 정보도 들어있죠. 서로 다른 이런 구별은 DNA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민족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협업의 성장 시작이자 성장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성공을 우선시하는 게 본능인데요. 자책도 비난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더 성장하고픈 욕구가 있는데요. 이기심을 발판 삼아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타적인 관점은 상대 입장에서 고민하게 되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현명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에서 배운 협업 자세인데요. 이 리더들의 팔로우십. 구글 채용 인터뷰는 어떤 성향의 리더십을 갖고 있나 알아보는 질문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리더는 조직의 산소와 같습니다. 리딩보다 팔로우를 중요시 여기고 귀 기울이고 그 후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그 과정을 챙기기보다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리더십. 그러면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00대 대기업 중에 6년 연속 1위, 가장 일하기 좋은 비결. 바로 이 팔로우십은 최고의 리더십과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 제기는 한 사람이 해결하는 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이 피드백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가 좋은 피드백이며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과를 높이는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신뢰성, 안정감, 구조와 명확성, 의미와 영향력 이 5가지는 팀 차원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예스와 원칙입니다. 예스 앤드 원칙으로 이 라이트 형제는 항상 비행기 실험을 고운 모래사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서 했는데요. 이 매니저 리더는 팀원에게 이런 비행기를 마음껏 날려도 괜찮은 모래사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모래사장의 역할의 비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스 앤드 원칙입니다. 다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 맞아 라고 인정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래사장 원칙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는요, 바로 신뢰와 직면, 헌신과 결과 중심입니다. 신뢰는 취약점도 공개하고 안전하다 느껴져서 있는 그대로 발휘가 되는 이런 거고요. 직면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의견을 드러내고 상호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과 결과 중심은 최상의 결과에 초점이 돼서 이 결론이 도출되면 이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의 힘은 생각보다 셉니다. 상호 간의 믿음과 진정성이 필요한데요. 이 상호 간의 믿음은 윤리적 마인드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협업은 불가능하죠. 진정성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과 저 사람이 있어 나도 성장한다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계속 성장하겠다는 겸손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협업을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협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업이 역량이 뛰어날수록 문제 해결력과 설득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라포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설득력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Y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요,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항상 이 Y를 준비합니다. 구글에서는 광고주에게 광고 제작 시 5분 안에 Y를 담으라고 조언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볼보는 바로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볼보가 아닙니다. 라고 볼보회사는 광고를 이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를 하게 권장하는 캠페인을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안전 이미지를 더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느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만들려면 커뮤니케이션 티칭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상, 이미지, 음악 등 감각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는 관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넛지 전략입니다. 이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의미인데요. 타인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정리와 관련된 책을 사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공부하라는 말보다 먼저 책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를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범 보이기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증샷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협업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목적은 협업을 통해 창출한 이 최종 성과물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협업을 통해 내 꿈, 서로들의 그런 꿈들을 이룰 수 있게끔 지지자, 응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고 산출물로 만들어내야 할 핵심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내야 할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또 일을 하는 이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가 근처에 식당에를 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손 세정제를 곳곳에 비치하는 등 이런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식당의 그 주인이 손님에게 전달하는 이 음식 포장 봉투에다가 침을 묻히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되게 찝찝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작은 구멍들이 하나하나 생긴다면 이제껏 해온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경우, 또 목적을 잊은 채 수단에만 집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되게 잘 챙겨야 되는데 이런 세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왜 디테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진정성이 일을 되게 만듭니다. 진정성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열심히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일이 되겠다 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 핵심 역량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을 단련할 때 코어 근육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코어 근육은 인체 중심부의 척추 골반 북부를 지탱하는 조직으로 이 근육이 강화돼야 나이가 들어도 등이 휘지 않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신체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키우는데 코어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코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성장법을 살펴보면요. 예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시했던 지식이나 경험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사고 습관 때문에. 그런데 이 사회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법률, 관습, 문화지식 등 한 번 형성되면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환경 조건을 변경해도 기존 형태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경향성을 뜻합니다. 그만큼 다르게 생각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또 새로운 내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고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것인데요.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저자는 대학 졸업 후 컨설팅 회사에 다닐 때 마음먹은 대로 조금씩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앞이 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야 하겠어? 라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지만 열심히 듣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저자는 밤낮으로 고민했고 그런 시간이 차츰 지났더니 어느샌가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익숙하게 말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책풀이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기술도 배우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격변기에 있어 최대한 위험은 이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원들의 만일 동기부여가 목적이다 이러면 해병대 캠프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하는 회의에 5분씩만 할애해서 색다른 뭔가를 해보는 게 효과가 더 높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변화든 성장이든 필요할 때 써먹는 무기가 됩니다. 이 자극의 크기가 강도보다 반복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무엇이든 10분씩 3년을 할애해서 꾸준히 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영어 공부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하면 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 새롭게 갑자기 무언가를 도전하기보다는 평소에 자신의 일상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일 어렵지 않게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1시간씩 매일 운동 계획을 목표로 잡는 거. 이 하루 루틴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요. 네,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시간의 사용법을 살펴보면요. 작은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려면 자투리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외부 미팅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아니면 음식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5분에서 10분 남짓의 이런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만약에 2시 약속이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가는 동안 이동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는 뭔가 영어를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30분이라는 하나의 시간 프레임에 이동과 영어 공부라는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되면 이런 자투리 활용하는데, 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데 익숙해지고 또 높은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 활용법에 관련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늘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일을 할 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잭 웰치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껏 겪었던 실패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동력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혁신하고 성장으로 이뤄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실행해야 합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저자는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을 보았는데요. 나이 많은 수컷 고릴라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 버티고 있고 그 앞으로 다른 고릴라들이 무리를 지어 천천히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수컷 고릴라는 위험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다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장면에서 저자는 바로 이게 행동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지? 라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면은 다들 똑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고 지시만 내린다면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행동력이 조직뿐만 아니라 또 자기 삶의 혁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머릿속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일단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겨보고 수정과 보완은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삶은 마음먹은 대로 달라지지 않고 실행하는 대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행동하는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떠올려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며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계획을 세우고 몸을 움직여 실행하길 바란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갔다 왔습니다.